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무력 도발 증가로 인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형 삼축 체계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관련 내용 한국국방연구원의 김기원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북한이 지난해에만 미사일과 관련된 도발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삼축 체계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을 했거든요. 삼축 체계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떤 개념인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정말 아주 역대급 도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도발을 했죠. 이 삼축 체계라고 하는 그 자체는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대응하기 위한 능력, 또 수단, 그리고 하나의 어떤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단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삼축이니까 세 가지 축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 개의 축, 즉 3필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입체로 딱 3D 개념으로 딱 보면 뭐 핵을 실었든 또 핵을 실지 않은 뭐 재래식 고폭탄이 됐든 탄도탄이 발사가 되면 발사가 되기 전에 그거를 발사를 못하게끔 하는 그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킬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가 됐어요. 그러면 아측 영토에 도달하기 전에 낙탄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을 해서 그 파괴력을 극소화시키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제 KAMD 미사일 방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것을 지휘하고 결심하고 통제하는 그 지휘 세력을 그리고 또 이런 발사에 관련된 시설들 또 저장 시설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응징보보의 개념이 이제 KMPR 이 이제 하나의 축. 그래서 세 개의 축을 우리가 엮어서 삼축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이밍을 그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건데 이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 각각에 한번 볼게요. 킬체인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북한의 위협이 있길래 킬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쓰고 이때 사용되는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건가요? 이제 북한은 탄도탄을 70년대부터 개발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핵이라는 것을 같이 개발을 시작을 했고 탄도탄에 핵을 실게 되면 이제 핵탄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위협의 근원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탄도탄이 발사가 되어서 핵을 투발하는 투발 수단이 발사가 되어서 이 공격 지점으로 오는 그 상황이 되기 전에 그것을 발사가 되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개념을 가지는 것이 킬체인이 되고요. 그러면 어떤 걸 통해서 무력화를 시킬 수가 있나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수단과 방법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공중에서 그 공대지 타격을 통해서 또 지상에서 지대지 타격을 통해서 또 해상에서 함대지 타격을 통해서 무력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요. 꼭 그런 이제 고폭탄이나 이런 물리적인 타격뿐만 아니고 전자적인 공격, 전파를 전파를 활용한 전파적인 공격 이런 것을 통해서도 무력화가 시킬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랩터 런치라고 해서 얘기들을 그 학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경우는 몇 해 전에 그 성주 기지에 들어온 사드가 대표적으로 그 미사일 방어 체계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드와 사드는 제가 알기로는 좀 이렇게 높이 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그런 수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아래에 오는 미사일도 방어하는 체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통합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KAM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제 그 한 개의 어떤 수단만 가지고는 이게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방어가 어쨌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나로는 탄도탄을 미사일을 쏘아서 공중에서 요격해서 맞춘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과학적으로 구현에 대해서 그렇지 네.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한 이제 능력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방어, 완전한 이제 킬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층 방어 개념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는 이제 그 상층, 네. 그 고도가 아주 높이 멀리 나가는 그런 이제 탄도탄을 요격하는 목적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중층 및 하층 방어 개념으로 네.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어를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LSM이라든지 네. 또 패트리어트, 천궁 이런 자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KMD 체계는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천궁이나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중하층 쪽에 이렇게 막는 기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중층 방어 및 네. 네네, 하층 방어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LSM이라고 하는 걸 네네. 가지고 지금 네네.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LSM이 어느 정도 지금 개발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LSM 요격 시험이 안흥 사격장에서 네. 성공한 걸로 보도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능력 구현은 이제 다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 이제 체계 개발 완료하고 나면 양산에서 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그 핵과 탄도탄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는 결과가 이 LCM의 전력화 기간을 당긴다든지 네. 이런 노력들을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상공에서 다층적으로 네.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체계가 또 이제 마련이 되는 거네요. LSM까지 이제 갖춰지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층 방어 체계의 장점은 꼭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건 고고도에서 요격한다. 또 하층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은 하층에서 요격한다. 그런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탄도탄이 발사가 되면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네.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2번 내지 3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주 높은 고도에서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드나 LSM이 먼저 요격을 해주고 그래도 살아남아서 들어오는 이제 탄도탄이 있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층을 담당하는 패트리어트 또는 이제 하층을 담당하는 천궁 같은 시스템들이 2차, 3차 사격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다층 방어 효과를 같이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킬체인으로 일단 예방을 한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또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지고 네네. 방어를 일단은 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를 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제 피해가 있었을 때 네네.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한다는 게 그 다음 단계인 건가요? 네, KMPR이라고 하는 네. 게 이제 대량 응징 보복인데 그러한 방어 능력과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도발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그 피해가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어떤 피해가 발생할 네. 것이기 때문에 그 원점에 대해서 또 그 명령을 내린 지휘부에 대해서 그 기능을 마비시키도록 하는 작전 개념이 바로 KMPR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투기가 날아가서 타격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킬체인과 KMPR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그런데 KMPR이라고 하는 것은 킬체인은 그 발사 원점에 대해서 발사를 하려고 하는 그 시설 자체에 대해서 무력화를 시키는 게 킬체인의 네. 어떤 작전 시작을 개념이라면 못하게 하는 네. 거군요. 네. KMPR은 그 발사 원점을 포함해서 그런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시설 네. 또 그러한 무기를 운용하는데 이제 지휘 체계, 지휘부까지도 모든 것을 망라해서 네. 무력화시키도록 해서 네.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KMPR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축 체계가 이루어지고 네네. 있는데, 근데 용어가 또 참 어려운 네네. 게 많아요. 사실 군사 네네. 용어에는 네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네네. 정상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럼 이 삼축 체계를 통해서 방어를 하고 또 보복까지 할 수 네네. 있는 체계를 갖췄는데 네. 확장 억제라고 하는 건 또 뭐지? 왜 미국이랑 이걸 공조를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 삼축 체계 확장 억제 어떻게 다르고 네네. 어떤 개념인지 예, 여쭤볼게요. 크게 구별하자면 네. 삼축 체계는 우리 한국의 능력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대응을 하겠다, 자극 능력 갖겠다는 게 이제 삼축 체계가 되겠고요. 확장 계량의 것은 어쨌든 핵이 아니면 이걸 대응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대해서 핵에 대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또 핵을 사용한다면 네. 그에 대한 응징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핵을 사용하지도 못하도록 하겠다. 핵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그 몇 배의 보복을 가해서 핵 사용에 대한 것을 지도하지도 못하게 하겠다. 네.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확장 억제 개념이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 미국은 직접 억제, 미 본토에 대한 방어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핵에 대해서 직접 억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동맹에 대해서는 이제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확장 억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해구산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게 북한이 최초의 핵실험을 한 그 당시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오래됐네요. 그 네. 박정희 대통령이 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네.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이 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구산을 한국에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해구산이라는 용어가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네. 1978년에 이제 그런 게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구산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명문한 게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 뒤에 또 2006년도에 그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 핵실험을 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때 나온 게 확장 억제라는 용어가 이제 그때 등장을 하게 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가 사실은 이 확장 억제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대응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된 네.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결국에 우리나라 자체가 핵을 네네. 가지지 못하는 나라다 보니까 네네. 일단 핵을 북한이 실험을 하고 네네. 혹시나 이제 핵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과 동맹국인 미국과 좀 손을 잡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확장 억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확산되는 것 자체를 어쨌든 막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이제 핵 보유국들이 이제 핵 확산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네. 핵 확산 방지에 대한 협약을 해서 그걸 네. 지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하니까 그러면 한국은 핵으로는 무장을 하면 안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핵을 막기 위한 그 어떤 그 체계적인 수단,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확장 억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삼축 체계라든가 확장 억제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이 사실은 네. 북한이 지난해에 발사한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난해에 발사한 미사일 수가 뭐 탄도미사일 포함해서 네네. 65발이라는 통계가 있고요. 네네. 역대급으로 많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네네.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이렇다 보니까 사실 무력 시위에 계속해서 북한이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래서 나오게 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북한의 상태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지난해 뭐 몇 발을 쐈는가, 몇 회에 도발을 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통계적으로는 뭐 80여 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북한이 지난해 보여준 그 모습들은 굉장히 그 군사 작전 차원에서도 우려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북한은 크게 두 축으로 이렇게 그 핵에 대한 두발 수단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네. 하나는 먼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몇천 킬로 이상을 네. 날려보낼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개념의 ICBM을 이제 하나의 축으로 개발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몇백 킬로의 거리 안에서 어떤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그 전술적인 목표의 네. 어떤 탄도탄을 개발을 해왔죠. 네. 그런데 지난해 보여준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이렇게 우려를 자아냈는데요. ICBM 대륙간 탄도탄 입장에서는 지난해 화성 17형을 발사를 했거든요. 네. 그것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지금까지는 이제 그 북한이 액체 연료를 가지고 이제 그 대륙간 탄도탄 먼 거리를 보내는 네. 그 무기체를 개발을 해왔습니다. 우주선 이제 위성 같은 이제 그 것들이 이제 액체 연료를 대부분 사용하죠. 그런데
고체 인류화 시킨 이제 그런 시도를 했다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화성 17형은 실패한 것으로 네.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었다는 것이 이제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액체는 주입을 하고 연료를 주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모되고 그래서 우리가 감시하는 이제 탄도탄을 발사하려고 하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입장에서는 한 30분 이상의 그 작업하는 시간이 반드시 발사하는 지점으로 나와서 그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체를 주입하는 시간, 그만큼 그 연료를 걸리는 거죠. 주입하는 네. 산화제 등등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그게 이제 우리가 벌 수 있는 시간인 거죠. 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네. 가질 수 있는데 고체 연료로 전환을 시켰다는 것은 나와서 발사대에 세워서 바로 쏜다는 개념이니까 이제 그런 시간의 어떤 여유가 사라졌다. 네. 그러니까 더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KN 23, 24, 25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신형 전술 탄도탄 세터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그런 것들을 이제 선보였어요. 그런 게 뭐냐면 그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네. 있습니다. 이 KN 23이 이 이스칸데르형을 모방한 그런 모델이에요. 네. 그리고 KN 24는 이제 우리나라의 에테킴스라고 할 수 있는 전술 지대지 타격 체계 그런 개념인데 또 그런 것을 또 보여줬고 네. 또 600mm급 이상의 그 600mm에 해당되는 장사정포 네. 그걸 KN25라고 하는 걸 선보였죠. 이 자체가 전부 다 핵을 넣어서 쏠 수 있는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네.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우려고 두 네. 번째는 이 세 개의 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그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발사되면 쭉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개념이 네. 아니고 가다가 약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우리 KMD 체계가 이제 북한 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레이더가 이렇게 발사되는 미사일을 이제 탐색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우회해서 도는 기동을 하게 되면 내 레이더가 못 보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KMD의 어떤 무력화 또 KMD 약화를 처리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능력치가 정말 좋아졌다. 북한의 네네네. 무기 체계가 그렇습니다.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이 급속히 발전되고 네. 있다. 너무 급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이제 그 화성 18형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 4월 13일 날 화성 18형을 발사했는데 그래서 지난해 그 3월 14일 날 발사됐던 화성 17형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화성 18형을 발사한 것 자체가 고체 인류의 완성을 이제 했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른 거예요. 액체 인류를 사용하다가 고체 인류를 전환하고 또 지난해 화성 17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됐는데 올해 이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일부 분석 결과를 보면 러시아의 그 탄도탄하고 너무나 동일하다. 형태 또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 네. 또 능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동일해서 이건 뭐지? 러시아의 기술이 북한으로 뭐 어떻게 전이가 됐다든가 네. 아니면 역추적 기술을 사용해서 그러한 러시아의 어떤 그 탄도탄을 네. 역추적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든지 결국 북한은 쏘고 실패하면 보완해서 또 쏘고 또 쏘고 계속되는 반복적인 이제 실패를 통한 개발 과정을 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 자체가 그런 기술들이 녹아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 유출에 대한 또 기술 전이에 대한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네, 러시아의 이제 기술이 어떻게든지 유입이 되어서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신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이건 무기에 관련된 얘기고 거기에 실을 수 있는 핵이 과연 완성이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는 네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북한이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하는 걸 보면 사실 북한의 그 핵에 대한 그리고 무기 체계에 대한 좀 노선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언론사나 이제 북한을 주시하는 쪽에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유익 있게 보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 10여 년 넘게 핵 보유국
법을 법령으로 하다가 지난해에 보니까 핵무력 정책법이다 이렇게 이제 법령을 최고인민위원회의 네네. 법령을 바꿨더라고요. 이것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던 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되는 네네. 어떤 점에 좀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해 9월 8일 날 네.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를 했죠. 근데 사실은 2013년도에 이제 핵무력법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근데 지난해 발표한 이 핵무력 정책법은 보면 또 러시아의 핵 정책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심지어는 그 사용된 단어, 그 토시까지도 문장 자체도 동일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핵 정책을 모방해서 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2013년에 있었던 핵무력법과 지난해 이제 발표된 핵무력 정책법에는 근본적인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핵을 기존의 2013년의 핵무력법을 통해서는 억제의 수단, 그러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의 수단으로 쓰겠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지난해 이제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서는 그 기조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이죠. 핵 사용 위협을 아주 노골화하고 있고 네. 그리고 북한이 근본 이익 침해 연계를 시켜서 비군사적 영역에까지 핵을 사용하고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그걸 노골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핵무력 정책법 제6항에 명시되어 있는 핵무기 사용 조건이 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적인 어떤 그 자산 목표들이 공격을 받는다면 쓴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보통의 사항인데 네. 그게 재미있게 두 가지가 포함을 됐어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어떤 생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휘부 북한 지도부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핵무기 네. 사용 조건을. 네. 그리고 또 지난해 그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서 제시된 것은 뭐냐면 핵을 운영하고 사용하는 지휘기구에 대한 것을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유사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공격에 의해서간 유고를 당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죽는 상황이 생긴다면 만약에 나를 공격한다면 내가 없더라도 네. 핵무력 지휘기구가 핵을 쏠 거야, 핵을 작동시킬 거야라고 하는 핵버튼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까지도 포함해서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핵을 쓰는 그 조건 자체도 되게 네. 아주 굉장히 위험한 조건, 전 세계 어디도 가지지 않는 그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핵을 포함한 비핵 공격까지도 공격이 단행되었거나 네. 또 공격이 임박하거나 그리고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재래전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질 것 같아 불리해 그러면 쏘겠다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명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임박한 경우라고 하는 이런 것 조건 자체도 그렇고 선제적인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임의의 상황에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켜두고 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이렇게까지 핵 사용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키고 또 어느 경우든 쓰겠다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핵 가지고 있다. 네. 우리 핵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다가 네네. 이제는 우리 언제든지 핵 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바꿨다. 네네. 나는 이제 좀 쉽게 풀이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무기도 그렇고 핵도 그렇고 상당히 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설명을 들으니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연구원님 보고서를 보니까 이 삼축 체계를 한국형 삼축 체계로 좀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좀 부여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이게 이제 삼축 체계와의 차이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네네. 왜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네. 그 이 삼축 체계가 사실은 그 네이밍 아닙니까? 이 삼축 체계도 일종의 한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탄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 태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이제 네이밍을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 삼축 체계라는 이 자체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최초의 이제 삼축체계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던 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네. 등장을 했거든요. 그때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고 또 그 장사정 탄도탄에 대한 실험을 본격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사일 디펜스 KAMD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북한의 위협을 받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 2012년에 킬체인 개념으로 이제 또 하나의 분화가 이루어졌고 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이제 또 이어지고 도발의 강도가 커지니까 KMPR 개념이 등장한 네. 거죠. 그때 이제 한국형 삼축체계라고 하는 네이밍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군사적인 부분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 그래서 그때 해빙기기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명칭 사이가. 자체를 킬체인, KMPR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겠다는 아마 필요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핵 WMD 대응 체계라고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킬체인이나 KMPR 자체를 명칭을 전략적 타격 체계라고 네. 해서 그걸 이제 전략 표적 타격이라든지 압도적 대응이라든지 이런 이제 네이밍으로 이제 네. 그 부분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 자체가 결국은 북한의 그 핵 고도화를 낳았고 또 북한의 탄도탄 고도화를 막지를 못했다는 이 현재 이 상황에 대한 비상한 어떤 대응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네. 다시 삼축 체계라고 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라는 그 네이밍을 다시 이제 가져온 것이고 그래서 그 각각의 어떤 하나의 축에 대한 능력들을 고도화시켜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필요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가 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요. 조금 네네.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 박근혜 정부 때 나왔을 때보다 지금이 북한도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보면 되니까요. 네네. 우리도 여기에 방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네네. 어떤 노력들이 이제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 삼축 체계,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하는 이 네이밍 자체가 네. 하나의 체계, 수단, 용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의 위협이 이제 너무나 고도화되고 그 핵무력 정체법을 통한 핵 사용의 어떤 조건 명시라든 이런 걸 볼 때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의 군사적인 수준, 군사적인 작전의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네이밍 자체도 한국형 삼축 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더 네.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 개념을 확장시키면서 또 새로이 고려돼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킬체인 KMD, KMPR이라고 해서 핵을 투발하는 그 수단 네. 그리고 핵을 투발하도록 하는 그 지휘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그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물리적인 능력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새로이 추가되는 축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에 대한 대표적인 게 이제 정보 심리 작전에 대한 영역 네. 그리고 방어 작전에 대한 영역입니다.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집권하면서 가장 북한 인민들에게 한 약속 1호가 뭐였냐면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 네. 밥을 먹여주겠다. 이것이 약속 1호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또 이 계속되는 핵실험에 의한 그 강도 높은 대북 제재,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 또 지난해 이렇게 해서 기후 조건도 많이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식량난이 극대화되고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정반대의 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고 네. 있는 것이죠. 평화 프로세스를 정말로 응해서 핵을 내려놓고 공존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무장을 통한 이 지역 강국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것이 네.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추구하는 바가 결국은 북한 인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이게 과연 맞느냐, 이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자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정보 심리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자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철저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주민들이 이런 이것이 과연 북한이 살 길인가에 대한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고 각종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 네. 방법들이 고도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네. 또 북한의 어떤 그 주민들에게 이 방법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걸 자각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정보 심리전적인 차원의 한 필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겁내는 것이 북한 그 지도부에서 가장 겁내는 것이 사실은 내부로부터의 어떤 붕괴,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이제 내성이 생겼다고 네. 보거든요. 그런데 내부로부터의 붕괴, 이 3대에 걸친 이 세습 체계에 대한 네. 것이 이렇게 붕괴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정보 심리전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방어 능력을 잘 갖췄다 하더라도 한 발이라도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조건 하에서 네. 방호, 대피 이런 능력을 우리가 빨리 구축해야 된다. 네. 일본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비상하게 되고 있어요. 이번에 당장 일본에서 그 J 알러트 네. 또 미사일 경보 발령을 통해서 대피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 바로바로 진행된 걸 네.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우리도 해야 된다.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지하철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동구들도 서울 시내에 일부 있어요. 여의도에도 있고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대피만 잘해도 생존 확률을 아주 높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 개의 축으로서 또 방어 작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좀 날로 말 그대로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를 해갈 것인가, 우리 국민들을 지킬 것인가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네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디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